그 AI에게다 다케시마가 어느 나라 땅이냐 물어보면 일본 땅이라 그래요. 각 국가의 정체성에 문제가 올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10년 후에 1600조짜리 시장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미국, 중국, 한국 세 나라밖에 없어요 지금. 중동에 있는 나라들, 동남아시아에 있는 나라들, 일본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럼 이 나라들의 고민이 뭐냐면 중국은 중국대로 좀 무섭고 한국 정도면 미국이 2021년 3월에 NSC AI라는 국가안전보장이사회인데 AI 파트예요. 조직이 만들어진 건 그 이전이고 거기서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 NSC AI의 총의장이 전 구글 CEO인 에릭 슈미트가 의장을 하면서 보고서를 냈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앞으로 향후 미국이 세계 1위 국가를 계속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우주든 반도체, 그다음에 생물학, 헬스케어 뭐 되게 많을 거잖아요. 그 경쟁력을 유지하는 게 국방도 포함해서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 그 기재에는 AI가 있다. 그래서 이 AI 기술 경쟁력을 세계 최고로 만들고, 왜냐면 중국이 엄청나게 빠르게 따라오니까 그 AI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산업에서의 경쟁력을 극도로 올려야 우리가 중국에게 따라잡히지 않을 수 있다라는 보고서를 냈고 그 보고서대로 지금 계속 실행을 하고 있는 단계예요. 그만큼 이 AI라고 하는 기술이 특정 서비스나 제품을 만드는 기술이 아니라 전기, 인터넷 같은 완전히 기반기술화 되어가고 있는 거죠. 기반기술을 자체적으로 보유를 하고 있느냐 아니면 누군가에게 종속되느냐의 문제로 바뀌게 되는 거잖아요. 기반기술 중에서도 조금 특이한 게 뭐냐면 아까 데이터 말씀드렸잖아요. 데이터라는 게 각 지역의 문화, 사회 규범, 가치관 같은 것들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AI도 그걸 그대로 반영을 하게 돼요. 그러면 글로벌 빅테크가 만든 영어 문화권 편향된 AI를 우리가 그 기반으로 쓰면 사용자들은 자연스럽게 거기에 노출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어로 쓰여져 있는데 글은 한국어인데 읽어보면 영어 문서에 많이 녹아져 있는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단적인 얘기가 이런 겁니다. 지금 글로벌 테크 기업에서 만든 AI들에 대해서 다케시마가 어느 나라 땅이냐 물어보면 구글 바드나 챗GPT는 분쟁 지역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는 분쟁 지역이다. 분쟁이 있다. 그게 왜 분쟁 지역이에요? 우리 거지. 일본이 우기는 거지. 왜냐하면 영어 문서들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엔트로픽이 만든 클로드한테 물어보면 클로드 2입니다. 버전. 최신 버전이에요. 다케시마 일본 땅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학습을 그렇게 시켰으니까. 라마 말씀드렸잖아요. 라마2. 라마2를 가지고 최근에 국내 모 스타트업에서 한국 데이터를 훨씬 더 추가적으로 학습을 막 시켰습니다. 그러면 라마2는 꽤 괜찮은 생성 AI라서 한국어를 더 학습시키면 당연히 한국에 대한 이해도가 좀 더 올라갔겠죠. 근데 그 AI에게다 다케시마가 어느 나라 땅이냐 물어보면 일본 땅이라 그래요. 한국어 학습을 해도 모든 것들을 다 학습을 시킬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AI 학습이 두 가지로 분리가 됩니다. 하나는 범용 AI를 만들기 위한 초벌구이 학습이 있고요. 우리는 이걸 육수를 끓인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육수가 잘 끓여졌으면 요리를 하는 게 있죠. 요리하는 과정을 추가학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문용어로 파인 튜닝. 근데 사전 학습 단계가 영향을 크게 미치기 때문에 거기에 라마 같은 경우는 한국어 데이터가 전체 데이터에서 비중이 0.06% 밖에 되지 않아요. 그 정도만 해도 한국어 글을 쓸 수 있는데 그 글에 담긴 내용은 그냥 영어 문화권 내용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어 문화권이 아닌 모든 나라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글로벌 빅테크의 종속이 아니라 영어 문화권의 종속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세계의 문화 다양성에 심각한 위기가 올 수 있고 각 국가의 정체성에 문제가 올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기반 기술인데 다가 컨텐츠를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데 그런데 편향이 되어 있다. 그러니 당연히 이거는 뭐 국수주의 이런 게 아니라 당연히 경쟁력 있는 생태계를 유지를 해야 되는 당위성이죠. 경제적인 관점도 있어요. 블룸버그에 따르면 10년 후에 1600조짜리 시장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1600조짜리 시장에서 자체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으면 거기서 어느 정도 파일을 좀 먹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해외 진출도 할 수 있겠죠. 그것 때문에 사실 글로벌 빅테크들이 다 달라붙고 있는 거고 투자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게 없으면 지금 모바일 생태계처럼 앱만 만들면 되게 콩고물 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이슈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일단 중국이 AI의 특성이 좀 있어요. 뭐냐면 AI 업계는 인공신경망 중심으로 넘어오기 시작한 2000년대 초중반부터 이런 인공신경망 연구하는 리딩하는 그룹들이죠. 좀 선도하는 그룹들의 가장 기본 철학이 뭐였냐면 우리는 연구 내용을 최대한 다수에게 공개를 하고 그렇게 공개된 내용을 바탕으로 사람들이 거기에 좀 더 한계점을 좀 해결하는 거를 좀 더 얹고 그리고 또 새로운 모델들을 그 사람들이 또 공개를 하고 또 그 논문이나
소스 코드, 프로그램 코드를 보면서 거기에 좀 더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걸 또 얹어서 또 공개를 하고, 이런 공개 공유의 철학으로 발전을 해왔어요. 그래서 물론 그 레시피 100% 다는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80~90%는 공개가 막 되니까 방법은 다 공개가 되었고, 그러면 이제 중국은 방법은 다 공개가 되니 데이터는 중국 정부의 어떤 통치와 관련된 관점에서 봤을 때 데이터 구축과 활용이 굉장히 용이할 거잖아요. 그러니 공개되어 있는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그들이 축적한 데이터로 막 학습을 했더니, 특히 정부 체제 유지와 직접적으로 연계가 되어 있는 컴퓨터 비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인식기술, 시각인식 기술들이 엄청나게 빠르게 발전을 해서 뭐 행동인식 혹은 안면인식 이런 거는 사실 중국이 더 잘해요, 지금도. 전반적인 AI 능력은 미국이 압도적으로 좋지만 중국에는 어디가 있어요? 대표적인 기업들이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화웨이 이런 기업들, 그리고 아이플라이텍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듣기로 중국은 전국에 4K CCTV가 쫙 깔려있다고 얘기를 해요. AI 개발에 너무 활용이 돼. 학습하는 데 사용을 한다고 하는데, AI가 있어요. 그럼 사진을 딱 AI한테 주면은 파일 로딩을 할 거잖아요. 로딩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인공신경망이란 거를 쭉 이렇게 입력을 주면은 마지막에 이 사람이 누군지를 맞추게 돼요. 혹은 수많은 사람들 사진이 있어요. 뭐 10,000명이다. 그러면 이 입력된 사진이 어느 사람이랑 같은 사람인지를 이렇게 딱 매칭을 하는 것들을 학습을 시키는데, 처음에는 이 사람이 누군지를 답을 줘요. 그래서 이 사람 얼굴 주고 이 사람이 누군지 답도 주고 학습을 시킵니다. 이렇게 생긴 사람은 남자야, 이렇게 생긴 사람은 여자야를 계속 학습을 시킵니다. 입력을 주고 답을 알려주는 거예요. 사람이 눈을 통해서 이렇게 뇌로 가가지고 뭔가 판단을 하잖아요. 그거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 입력된 사진은 남자다, 이 입력된 사진은 여자다, 이걸 막 반복하잖아요. 그러면 대충 아무 사진 줘도 얘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학습입니다. 그 학습 과정에서 무슨 일이 나냐, 사진을 넣고 처음에 너 맞춰봐라 라고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남자라고 외치는데 여자로 틀릴 수도 있잖아요. 틀리면 연결선에 고유의 값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걔들 조금씩 바꿔요. 또 사진을 보여줬는데 틀렸다. 그럼 또 값을 또 바꿔요. 맞췄다? 그럼 안 바꾸고. 그걸 계속 하다 보면은 이제는 어지간한 사진 넣으면 남자, 여자는 다 맞추게 되는 값이 만들어져요. 그게 AI 모델을 학습한다라는 개념이 됩니다. 글쓰기도 마찬가지. 한 10만 개 정도의 단어 사전이 있어요. 그 안에서 꺼내와가지고 이 자리에 무슨 단어가 들어올지 맞추기 하는데 처음에 나게 틀려요. 틀리면 틀렸으니까 또 값들을 바꿔요. 그걸 한 수천억 번 하면 잘 맞추게 돼요. 그러면 얘는 글을 잘 쓰는 AI가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우리는 뭐 개인정보보호법 이러면서 사람들 얼굴, 개인의 얼굴들 이런 걸 학습을 하려면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가 있는데, 중국은 요즘은 나름 또 빡빡하게 해놓긴 했는데 기업 기준인 것 같고 학교에서 하는 걸 또 다르게 운영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렇긴 하거든요. 요거는 랭킹을 매기는 몇 가지 세계적인 리포트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영국에서 옥스포드 리서치가 톨토아스 미디어 그룹이랑 같이 매기는 랭킹이 있는데 매년 나옵니다. 매년 나오는데 올해 기준으로 보면은 6위라고 합니다. 전 세계 6등. 다양한 분야로 해요. 뭐 기술 개발, 그다음에 상업화, 그다음에 정부 정책, 인프라 이런 거 다 포함해가지고 6등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요. 초고대 AI는 조금 다릅니다. 초고대 AI는 애당초 초고대 AI를 만들 수 있는 기업들, 이걸 활용하는 많은 스타트업들, 그리고 사용자 해서 비즈니스가 만들어지는 생태계가 있는 나라가 미국, 중국, 한국 세 나라밖에 없어요, 지금. 그래서 초고대 AI에 한정하면은 3등 정도로 보시면 돼요. 미국, 중국을 떼놓고 가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AI는 결국은 세 가지가 중요하거든요. 인재, 인프라, 데이터입니다. 인프라는 아까 말씀드린 뭐 GPU 이런 거라고 봐야 되고, 인재는 인구수가 적으니까 우리가 아주 긍정적인 상황은 아니에요. 솔직히 뭐 이공계 잘 안 가기도 하고 절대수가 부족하기도 하고. 그런데 있는 분들은 또 역량은 또 개별적으로 되게 뛰어나긴 합니다. 진짜 짠해서 되게 잘 하고 있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데이터가 다른 나라들 대비해서, 물론 미국, 중국이랑 비교는 좀 어렵지만 다른 나라들 대비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가 굉장히 잘 축적이 되어 있고, 이 데이터가 한국 고유의 어떤 문화나 사회 규율, 규범, 가치관들이 포함된 양질의 컨텐츠 데이터들이 잘 구축이 되어 있어요. 축적이 되어 있는 거죠. 사실 유럽이 초고대 AI를 거의 못하고 있는 이유, 일본이 못하고 있는 이유도 이것 때문이거든요. 학습할 데이터가, 고유의 데이터가 축적이 잘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왜 될 수 있었냐? 네, 플랫폼 기업의 역할이 거기서 나옵니다. 네이버가 어쨌든 20년 동안 검색엔진 시장을 지켜왔죠. 구글 검색엔진에 비해서 위기는 아니나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20년 동안 지켜오면서 검색회사가 컨텐츠 플랫폼 회사로 더 성장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지식인, 카페,
블로그, 여러 가지 사용자들이 축적해 놓은 문서들이 학습 데이터로 활용이 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있었던 덕분에 자체적인 초거대 AI를 만들 수 있게 된 거죠. 또 플랫폼이 중요한 거는 데이터 축적도 축적인데 AI를 만들었잖아요. 연구소도 아니고 만들고 땡 하면 안 되잖아요. 돈도 엄청 많이 들어가고 엄청나게 투자가 많이 들어갔는데 그걸로 어떤 가치를 만들 거냐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플랫폼이. 그 플랫폼의 여러 서비스들의 초거대 생성 AI가 녹아 들어가서 훨씬 더 사용자들이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엄청 좋은 서비스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일본은 대충 몇 위? 일본은 그냥 AI 순위 기준으로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옥스퍼드 리서치와 톨토스 미디어 기준으로 하면 12위입니다. 전반적으로 순위가 한국보다 대부분 다 낮고 초거대 AI 기준으로 보면은 거기는 큰일이죠. 실제로 저희가 라인과 함께 공동으로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이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 최근에 일본 정부가 오픈 AI와 협업을 통해서 같이 공공 초거대 AI를 활용하는 것들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몇 달 전에. 그런데 그건 그거대로 하고 또 내부적으로는 이 초거대 생성 AI 기술은 그냥 종속이 되면 안 된다. 이 기술은 반드시 내부적으로 자체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소프트뱅크가 초거대 AI를 만들겠다고 하니 거기서 2천억 투자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소프트뱅크가. 그랬더니 일본 정부가 우리가 550억을 보조금을 해줄게 하면서 밀어주는 거예요. 대신에 일본 사람들끼리 만들어야 돼 하고 얘기를 한 거죠. 그만큼 중요한 기술로 보고 이제 따라오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한국 사람들끼리 그렇죠. 저희는 네이버는 네이버 안의 기술자, 연구자들이 모여서 만든 것. 그리고 LG나 SKT나 카카오나 KT 기업들이 있는데 이 기업들은 조금씩 전략이 다른 것 같아요. 오늘 발표한 걸 보면 SKT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도 하지만 오픈 AI나 엔서로픽에서 만든 것도 함께 쓰겠다. 멀티 트랙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KT도 비슷한 전략인 걸로 알고 있고 카카오도 비슷한 전략인 걸로 알고 있어요. LG랑 저희는 그냥 자체적으로 만든 거. 왜냐면 자신이 있으니까. 성능에 자신이 있으니까. 스타크래프트 얘기를 할게요. 우리 본진에 폭탄 드랍이 떨어졌어요. 구글 오픈 AI 폭탄 드랍이 떨어졌어요. 본진 비우고 서로 엘리전 가는 게 맞나요? 아니면 본진 잘 맞고 영덕시를 가는 게 맞나요? 본진 맞고 영덕시 가야죠. 지금 본진 막는 걸 하고 있거든요. 성공 방정식을 일단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영덕시를 가려면 성공 방정식을 만들어서 영덕시를 가야 되잖아요. 지금은 한국 시장에서 첫 번째 한국어에 대해서 굉장히 경쟁력 있는 AI와 그 AI를 바탕으로 한 여러 가지 서비스, 자체 서비스, 네이버 내에 있는 서비스에 연결하는 것, 그리고 외부에 있는 스타트업들이나 앱들과 연계하는 것, 이 생태계를 만드는 성공 경험과 성공 방정식을 만들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걸 하려면 잘하는 데서 해야 될 거잖아요. 그 잘하는 데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거고, 여기서 성공 경험이 쌓이면 같이 하고 있는 스타트업들도 마찬가지고 이 초거대 AI를 갖고 싶지만, 만들고 싶지만 갖지 못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데이터 문제일 수도 있고 기술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나라들에 가서 초거대 AI를 만들려면 데이터는 이렇게 구축을 해야 되고 잘 만들어졌는지 못 만들어졌는지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정해서 진행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굴려보니까 어떻게 협업을 하면 되는지, 공공 영역에서는 AI를 어떻게 적용하면 성공적으로 공공 영역에서의 사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지 우리가 다 알려줄게. 대신에 같이 만들자. 데이터 구축하는 거는 어차피 당신들이 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노하우를 알려주마. 그게 알아볼 수도 있고 동남아시아일 수도 있지만 이게 잘 쓴 글인지 못 쓴 글인지 평가하기 힘들잖아요. 평가는 너네가 해. 그런 거 할 수 있고, 각 지역 문화별로 더 중요한 서비스가 있고 더 인기 있는 서비스가 있고 우리랑은 달리 덜 인기 있는 서비스가 있을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수요는 해당하는 국가들이 훨씬 더 잘할 거란 말이죠. 그거를 같이 만들겠다는 거예요. 즉 한국어랑 영어랑 코드랑 학습시킨 AI 모델을 들고 나가는 게 아니고 이거를 외국어의 글로벌 빅테크 도움 하나도 없이 생태계까지 만들어 본 경험이 있잖아요. 이 경험을 들고 거기 가서 완전히 새로 만드는 걸 같이 만들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나라들이 누구냐? 중동에 있는 나라들, 동남아시아에 있는 나라들, 일본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럼 이 나라들이 고민이 뭐냐면 필요는 한데 미국 빅테크들 걸 쓰면 그냥 있는 거 써라 느낌이니까 종속이 될 것 같고, 이거 제대로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세 나라밖에 없으니까요. 중국은 중국대로 좀 무섭고, 한국 정도면 쟤들이야 미국이랑 중국이랑 다르니까 그래도 확 쓸리진 않을 자신이 있고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미주 시장은, 그러니까 북미 시장이죠. 북미 시장 파이 굉장히 큰데 거기는
하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저희가 캐나다에 있는 와패드라고 해서 세계 최대 웹 소설 플랫폼을 저희가 인수를 했어요. 그 다음에 포시마크라고 해서 일종의 중고거래 커뮤니티 서비스인데 그 중고거래라는 커뮤니티 서비스 같은 건데 그것도 저희가 인수를 했어요. 이 두 개의 플랫폼 아랫단에 초고대 생성 AI가 붙어가지고 서비스를 기반으로 해서 서비스 혁신을 만드는 것들을 하면 구글이나 오픈 AI, 마이크로소프트, 메타랑 직접 경쟁을 안 해도 저희 포지션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게 북미 시장의 전략. 그렇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초고대 AI는 클라우드랑 같이 다녀야 돼요. 그러니 클라우드 수출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글로벌에서 클라우드의 경제적인 효과, 그 다음에 초고대 AI의 경제적인 효과, 거기에 플러스 우리 스타트업들도 같이 움직이니까 스타트업들이 성장하는 효과까지 다 기대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당연히 이 스타트업들 입장에서 보면 해외에 어떤 투자 금액도 더 많이 들어올 수 있을 거고, 최근 들어서 API, 그러니까 외부에서 호출해서 하는 기준으로 가격이 잡히고 있긴 한데, 챗GPT 같은 경우는 한 달에 $20 이렇게 얘기를 하고, 코파일럿, 오피스 프로그램 코파일럿은 한 달에 $30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보다 더 큰 거는 어떤 밸류를 붙여가지고 어떤 가격을 받을 거냐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냥 단순 AI 자체는 거의 제로 마진으로 술을 말 것 같고요. 그거 말고 어떤 기능을 아이디어를 넣어서 이렇게 제공할 거냐에 따라서 가격이 막 천차만별 뜨겠죠. 이제 세상에 없던 물건이 나온 거라 가지고요. 어떤 국내에서 성공 사례를 만드는 게 중요하거든요. 생성 AI가 사람들을 놀라게 만들기 시작한 거는 작년 여름 정도부터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챗GPT가 나온 게 작년 겨울이잖아요. 이제 1년 남짓 정도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비즈니스 관점에서 성공을 한 사례가 없어요. 이제 그걸 만들어 보려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구글도 저희도 이렇게 막 달리기 시작하는 부분이니까 어떻게 이 AI를 만들고 어떻게 그 만든 AI를 가지고 비즈니스적으로 성공을 만들 거냐에 대한 성공 방정식을 먼저 만들어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모델 관점에서 보니 이 성공 방정식에 필요한 한국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은 AI를 만드는 데는 성공을 했고, 그러다 보니 이걸로 실제 비즈니스 B2B에서 여러 가지 성공 케이스들을 많이 만들어 본 경험을 쌓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하이퍼클로바 X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 초고대 AI입니다. 그러면 스타트업들에게 먼저 써볼 수 있도록 제공을 해드렸거든요. 7월 달부터. 그럼 이 스타트업들은 챗GPT도 연동을 해보고 구글에서 제공하는 팜도 연동을 해봤는데, 팜2도 거기서 품질이 만족스럽지 않았던 거를 저희 하이퍼클로바 X를 연동을 해보니까 품질이 굉장히 만족스럽게 되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차이는 챗GPT도 그렇고 구글 바드도 그렇고 한국어를 잘 쓰긴 하지만 뭔가 나의 어플리케이션,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선생님들이 국어 문제, 시험 문제를 내요. 그럼 지문도 만들어야 되고 지문 가지고 문제도 만들어야 되고 하는 것들을 도와주는 AI를 만드는 스타트업이 있어요. 거기서 챗GPT나 팜을 가지고 연동을 해봤는데 지문 품질도 좀 그렇고 문제 품질도 좀 그렇고 했는데 저희 걸 쓰니까 훨씬 더 품질이 올라가더라는 거죠. 사용자들의 지갑을 열 수 있는 수준이냐 아니냐의 차이를 내는 게 거기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이게 크거든요. 그래서 뭐 한국어 데이터 많이 학습한 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실제 B2B에서는 지갑을 열 수 있느냐 아니냐에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여기서 충분히 성공 케이스들을 되게 잘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성공 케이스들을 만들고 나면 그 다음 넥스트 스텝을 볼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체 기술로 사전 훈련, 그러니까 파인 튜닝 추가 학습 말고 완전히 제로 베이스에서 프리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사전 훈련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그걸로 실제 서비스와 외부 생태계를 연결할 수 있는 기술적인 사업적인 능력을 가진 회사들이 진짜 경쟁력 있는 회사가 되겠죠. 그리고 자체 서비스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근데 그런 회사가 전 세계에 20개가 안 될 거예요. 미국에 좀 있고 중국에 좀 있고 국내에서 네이버는 있고. 네이버 말고 또 있어요. 몇 군데 있는 것 같긴 한데 이게 정확한 정보는 아니어가지고요. 저도 티핑 포인트인지는 모르겠지만 큰 전환기는 늦어도 2년, 빠르면 내년 정도면 상당히 많이 일하는 방법이 바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워드 프로세서 없이 일 못하고 인터넷 없이 일 못하고 스마트도 없이 살아가려면 물론 살 수는 있습니다만 굉장히 살기 힘든 것처럼 1, 2년 정도가 지나고 나면 생성 AI 도움 받아가지고 얘가 없다고 했을 때 굉장히 불편하게 되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 전쟁 시대인 것 같아요. 각 국가들 단위로 뭐 세말트만 돌아다니면서 핵처럼 관리해야 된다. 총칼 만들었지 전쟁 상황이긴 한데 결국은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렇게 해서 비즈니스적인 혹은 사회문화적인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한데 그게 되려면
저희 같은 기업들이 열심히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청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많이 쓰고 나의 능력으로 체화를 시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조직의 경쟁력, 국가의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그게 사실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IT 산업과 반도체를 전체적으로 함께 볼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는 IT 산업을 이루는 근간이고 핵심이 되기 때문에 최근 서울에서는 물 들어왔을 때 노져야죠. 대형 평수 아파트 하나, 소형 하나, 한가 하나 바꿔도 돈이 남아. 이것만 아셔도 부동산의 가격 전망을 어느 정도 하실 수 있다.